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제2과목, 드디어 이제 1과목을 끝내고 2과목을 들어가게 됐는데 CS 전략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있고 2장은 CS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서비스 분야에서 1절 서비스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 청사진이 나오는데요.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래서 쭉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도식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종업원, 고객, 기업 즉 각자의 역할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이제 흐름 등을 서비스 프로세스의 특성이 나타내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거다. 그래서 한 장으로 딱 볼 수 있게 고객과 직원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에서의 어떤 지원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한 장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딱 나타낸 거죠. 도식화 해낸 거죠. 그래서 1984년 린 쇼스택이 처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린 쇼스택 잘 기억하시고요.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또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림 또는 지도가 바로 블루프린트다.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를 하고 서비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재인식을 하고 기업에서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을 한다. 그리고 공유된 서비스 비전의 개발 그리고 개발하려는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청사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을 한다라는 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이에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최초에는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이후에는 상품을 변경하고 마켓 포지셔닝을 위한 도구로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과정이고 업무 수행의 지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경험과 서비스 전달자의 경험과 서비스 전달자의 관점 경험과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또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종목을 불문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이제 서비스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 도구이기도 된다.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상품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서 이용하고 또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형성, 이질성, 동시성 등의 한계를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청사진이. 그다음에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서 고객에게 노출된 부분과 가려진 부분을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페일 쉐이프 설계 도입을 해서 실패 가능점을 미리 식별하여 미연에 방지책이나 복구 대안을 강구하여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고객에게 노출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가려져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이점은 잘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서비스가 유형화되어 서비스 제공 시 부족한 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 교육이 가능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비스 흐름에서 취약한 부분, 실패점을 확인해서 점진적 품질 개선의 주요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실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과 전체 서비스와의 관계를 이게 직원이 이제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파트를 신경을 안 쓰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객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접객하는 부서와 직원들,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를 마치고 퇴장할 때까지의 어떤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가 한 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접점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접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직원들의 고객 지향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선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고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해서 서비스 설계에도 공헌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 서비스 구성 요소와 상호 연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전략적 토의도 가능하고 또 내부 상호 작용선은 부서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타내줌으로써 품질 향상, 활동의 지속 보강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품질 개선을 위한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을 촉진한다. 서비스 각 요소에서 투입되는 원가, 이익, 자본 등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을 한다. 내부 및 외부 마케팅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을 하며 가시선은 합리적 서비스 설계를 가능하게 된다. 이 가시선이 합리적 서비스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 린 쇼스텍.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나친 단순화, 서비스를 도식화해서 모든 것을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다. 한 장으로 이제 이렇게 도식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에 불완전성. 서비스를 표현을 할 때 직원, 관리자,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지 않은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로 서비스를 표현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노출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편향된 해석이다라는 것은 한 단어를 정확히 이제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린 쇼스텍이 제시한 청사진의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예시인데요.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 제시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청사진이 고급 호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4개의 주요 행동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 그 다음에 일선 직업이 전방 종업원이고, 그 다음에 후방 종업원이고,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4개의 그 주요 행동 영역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이런 거고, 그 다음 수평선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이 수평선은 하나는 상호작용선, 하나는 가시선, 하나는 내부상호작용선이죠. 그래서 요 말에 대한 그거를 표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에 들어서면 이제 고객의 행동을 볼게요. 호텔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접객원에게 가방을 인계를 하고요.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가서 이제 그 옮겨진 가방을 받죠. 그다음 목욕하고 이제 취침을 하고 객실 서비스를 호출해서 서비스를 받고 음식을 받고 먹고 체크아웃 한다라는 이제 그 기본적이게 이제 가장 뭐 심플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의 행동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전방 종업원은 어떻게 할까? 입구에서 접객원에 가방을 인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영전 및 가방을 인수하는 사람은 전방 종업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인을 할 때도 등록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방 종업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체크인 등록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수기로 하나요? 아니죠. 어떤 게 필요해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원 프로세스, 기업에서 이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장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가 등록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은 객실로 가고 가방을 받을 때는 이 지금 아까 가방을 받았던 전방 종업원이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서 다시 객실로 가방을 배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객실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대면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기 때문에 후방 종업원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음식 주문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식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또 지원 프로세스에서 주방에서 하겠죠. 주방. 보이지 않는.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면은 이 주문을 후방 종업원이 전화를 받아서 오더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부 상호작용선은 종업원과, 그렇죠? 후방 종업원과 그 기업의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선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시선 위로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이고 가시선 아래로는 고객이 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앞에 지금 전방종업원까지만 고객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선은 전방종업원 밑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체크아웃 할 때는 전방종업원이 대면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면으로 서비스를 하고, 근데 이 체크아웃 할 때는 마찬가지로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원 시스템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이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그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고객의 행동 기억하시죠? 고객이 처음에 와서 가방 주고 쭉쭉쭉쭉 했었던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거. 고객의 행동은, 자, 내용을 한번 잘 보죠. 서비스를 구매해서 소비 평가하는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행하는 단계, 선택, 활동, 상호작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행동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방종업원의 행동 기억하시나요? 그 체크인하고 가방 갖다 주고 가방 받는 이런 전방종업원의 행동은 고객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현장에 있는 접점 종업원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후방 종업원은 가시선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접점 종업원을 지원하는 후방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선으로 구분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가시선 위에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전방 종업원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원 프로세스 맨 밑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등록 시스템, 그쵸?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어떤 음식, 서포트하는 거. 그래서 접점 종업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 서비스로 지원 프로세스와 후방 종업원의 행동 가운데 있는 내부 상호작용선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포스 시스템이나 교육 운영 시스템, 보이죠? 고객의 이제 시각에서는 고객하고는 관계가 이제 멀죠.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선은 이제 보셨죠? 이제 고객과 접점 직원과의 그 사이에 있었던 상호작용선인 거고, 가시선은 고객이 보이는 활동. 그래서 전방종업원 그 위쪽으로, 전방종업원까지인 거잖아요. 전방종업원 바로 밑에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그 선인 거죠. 그렇죠? 가시선 밑으로는 후방종업원이었고, 후방종업원 지원 프로세스가 있었고, 가시선 위로는 현장 그 접점 종업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부 상호작용선은 후방종업원과 그 지원 시스템 사이에서 있는 그 내부 상호작용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뜻을 이제 한번 쭉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요소에 대한 거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고,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로 적절한 것은, 보기의 설명과 적절한 것은, 그러면은 지원 프로세스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성 5단계, 5단계. 자, 단계는 뭐 다 나오잖아요. 그쵸? 끼워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죠.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청사진을 할 때 과정의 도식화 단계입니다. 과정의 도식화. 그래서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를 도식화된 그림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도식화 단계고, 2단계는 실패 가능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계 중에서 서비스 실패가 일어날 확률이 큰 지점을 짚어내서 표시해두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경과 시간의 명확화. 그래서 각 단계별 표준 작업 시간과 허용 작업 시간을 명확히 적는다라는 거죠. 4단계는 수익성 분석. 그래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작업이 지연될 경우 상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 서비스 청사진을 확정을 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5단계는 청사진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별로 서비스 청사진을 해석을 하고 대안을 도출한 후에 서비스 그 청사진을 새로 수정해서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5개 단계에 대한 거는 용어를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서비스 모니터링이네요. 모니터링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서비스 제공의 변경의 효과를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별 그 능력과 서비스를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평가 인정 보상을 위한 개인이나 팀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평가를 통한 보상과 인정을 하기 위함이다. 고객 만족과 로열티, 수익성 향상을 위한 관리 수단이다. 서비스 성과 모니터 및 성과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 고객 접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성 요소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이제 대표성. 대표성.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기에 표본 추출 테크닉으로 모니터링 대상 접점의 서비스 행동의 추출을 통해 전체적인 접점 서비스의 특성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보기와 관련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를 고르시오. 그러면은 대표성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편견이 없는 평가로 타인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표변으로 해당 접점을 통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특성 및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적용되어야 하고, 업무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행동과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신뢰성 한번 보도록.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는 한 명 외에 여러 명이 참여해도 무관하나 모든 평가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며 다른 평가자가 모니터링할 때 결과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타당성, 고객 평가와 고객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하고 반영되어야 된다. 유용성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조직과 고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에서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다 이렇게 활용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기법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떠한 그 기법이 있는지.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 많이 들어보셨죠? 암행어사. 그래서 여러 매장 또는 전체 접점을 점검하는 암행어사, 암행감사로 숙련된 전문가가 고객을 가장을 해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조사하는 것으로 서비스 현장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미스테리 쇼퍼다.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지금 이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각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조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격 조건으로는 신뢰성과 정직성, 꼼꼼한 관찰력, 계획성, 장문 능력, 그다음에 객관성,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스테리 쇼퍼가 갖춰야 할 자격 조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고객 패널. 자, 고객 패널이라고 하는 게 뭘까? 모니터링 기법에서. 그래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는 고객 집단이 바로 이제 고객 패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지각을 기업에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적인 고객 집단이다. 고객 패널. 그래서 고객 패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모니터링 기법에서 이제 고른다라든지, 그쵸? 보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들 유형 파악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보기의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고 고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나오기가 좋죠. 고객의 소리,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말씀, 고객의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냐?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과 기대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이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VOC 효과. 시장의 욕구와 기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CRM의 한계를 극복해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고객의 실제 성향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알 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네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VOC의 장단점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객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예측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고객의 실질 요구사항을 알 수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기업의 대응 체제 마련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피드백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단점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가 다양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적합한 정보 분석이 어렵다. 그리고 고객 접점 점검원의 그 처리 부서의 불명확함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장단점으로 해서 잘 그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VOC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이용한 자료 분류로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점검한다. 그리고 서비스 혁신에 도움이 되는 VOC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구축을 한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수명과 주기에 걸쳐 VOC를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고객이 VOC를 접수하는 즉시 기록해야 하고 VOC가 발생한 조직의 변화를 평가를 한다. 그리고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VOC를 이용한다는 것이 VOC 성공을 위한 그 방안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굿맨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시를 했죠. 보시게 되면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두 번째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석,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분석,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즉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오래된 자료, 결론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다양한 분석, VOC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이 미비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요소다라고 해서 굿맨이 제시를 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MOT, 그 진실의 순간의 사이클 차트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 MOT라고 하는 것은 Moment of Truth, 그래서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의 약자로서 얀 칼슨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핵심 서비스 이론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MOT는 스페인의 투 용어인 지금 이 스페인 요 용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쓰인다. 그 다음에 리차드 노르만, 이 사람이 리차드 노르만의 마케팅 학자에 의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처음 사용됐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용어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얀 칼슨이 지금 먼저 이론으로 이제 핵심 서비스를 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얀 칼슨이랑 그 다음에 리차드 노르만이에서 누가 먼저 처음 사용했느냐 이런 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리차드 노르만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헷갈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나타나는 시계 모양의 도표다. 그래서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하고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서클링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 퇴장. 고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접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들어와서 고객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모양의 도표로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입장하고 주문하고 대기하고 먹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퇴장까지 이렇게 한 게 서클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서비스 그 MOT의 사이클이거든요.
프로세싱 상에 나와 있는 일련의 MOT를 보여주는 시계 모양의 돋보이다. 그쵸? 그리고 고객이 경험하는 MOT들을 원형 차트, 한시 방향에서 시작을 한대요. 여기서 한시 방향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순서대로 기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분석 5단계. 그럼 뭐 단계는 무조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단계 끼워 넣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감 잡으셨죠. 그쵸? 1단계 뭐는 서비스 접점 진단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가 1단계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비스 접점을 설계하는 거. 기업 내 각 부서의 고객 접점 특성을 파악을 해서 고객 접점 단위를 분류를 해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정의를 하는 거. 3단계는요. 고객 접점 사이클을 세분화한다. 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제 1단계는 쉬워요. 그쵸? 2단계부터 서비스 접점을 설계를 하고 3단계는 사이클을 세분화한다. 접점을 설계하고 사이클을 세분화한다. 그래서 고객이 처음 서비스 접점에 접촉해 본 서비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 행동의 전체 과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그려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단계가 빠졌네요.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고객 접점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안에 맞게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고객 접점 시나리오 제작을 하는 것은 이제 요거 블랭크가 나왔어요. 블랭크. 아니면은 이제 뭐 요거를 차트를 이게 그냥 5단계에서 블랭크에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를 찾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고르는 거. 그래서 고객 접점 사이클이 구성되면 각 고객 접점마다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접점별 문제점과 개선함과 더불어 응대 멘트를 기입해서 맞춤 표준함을 만든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안에 맞게 행동하는 거가 이제 MOT 사이클 차트의 분석이 이제 마지막 5단계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또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또 중요하죠. 많이 나오니까. 자,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돼. 당연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돼야 되겠죠.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업무 명세와 수행 계율을 명문화하고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제시돼야 된다. 경영진과 직원, 고객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거가 말바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객관적, 측정 가능. 그 다음에 전반적인 표준으로 경영진을 포함해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서비스 표준안을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MOT, 간단하게 이제 MOT, 우리가 진실의 순간과 관련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100-1은 0, 그 다음에 뭐 곱셈의 법칙, 이런 거 다 곱셈의 법칙. 교재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그다음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다음에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OT 이론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나무 물통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 개의 나무를 묶어서 만든 통나무 물병은 어느 한 조각이 부러지거나 높이가 낮으면 가득 차지 못하고 일정 부분만 담기게 된다. 고객 서비스 역시 고객이 전 접점에서 경험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어느 접점 한 개의 그 한 부분에서 최악의 서비스를 기억을 하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진실의 순간 모든 접점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 매일 가던 지하철역에 깨진 유리창 앞에 공사 중을 보았다. 근데 다음 날도 보름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공사 중이라는 팻말에 먼지만 가득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유리를 더 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렇게 막 놔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쓰레기가 요만한 통에 이제 요거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한참을 지나도 여기 안 치우니까
너도 나도 이제 쓰레기를 거기다 이제 버려서 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부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칙은 고객 접점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역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그 MOT의 이론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뭐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그 각각의 이제 도표를 그 작성하는 서비스 표준안을 작성하는 어떤 단계들, 모든 지금 오늘 다뤘던 내용이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정독하시고 잘 정리하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